원피스 충격적인 과거 탑7. 7위 프랑키. 해적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성질머리가 대단해서 결국 10살 때 못 말리는 말썽꾼이라며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고 워터7 패선섬에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후 패선섬의 잡동사니를 긁어모아 대포를 만들어 쏘던 중에 해적왕 골디로저의 배를 만든 희대의 조선공 톰에게 발견되어 그의 슬하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조선수를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사실 톰을 만나기 전엔 로저의 적단과도 만났습니다. 코즈키오댕이 고하면 배에 타겠냐고 하자 해적에게 버려진 참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짧게 대화만 하고 끝났기에 본인은 그게 로저 해적단인 줄은 모르고 넘어갔죠.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프랑키는 여느 직공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조선기사가 됐고, 그런데 천성적으로 병기를 좋아하는 탓에 평범한 배보다는 해왕류를 이길 수 있는 전함을 목표로 온갖 무기가 달린 배만 죽어라 만드는 통에 그와 친한 아이스버그는 매우 못마땅해 했죠. 그래서 아이스버그는 톰에게 빨리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했지만 톰은 아니라며 프랑키의 재능과 장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24년 전 세계 정부는 해적왕의 배를 건조해 주었다는 죄로 톰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톰이 현재 설계하고 있는 바다열차가 대해적 시대에 휩쓸려서 황폐해진 워터7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거라고 주장하자 그의 말을 믿어볼 가치가 있다고 여긴 재판장 조르지는 집행유예 10년을 선고했죠. 그렇게 10년에 걸쳐 완성이 된 바다열차는 톰의 예견대로 절망에 시달리던 워터7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0년 전 톰의 재심이 열리기 사흘 전 기어코 프랑키의 병기 전함이 해왕류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대병기 플루톤의 설계도를 찾고 있는 CP5 주임 스펜담에게 협박을 당하고 만약에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직감한 톰으로부터 로빈을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플루톤의 설계도를 물려받았습니다. 둘 다 설계도의 내용을 보고 정말 엄청난 병기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병기를 경계하는 아이스버그와는 달리 프랑키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발언하였죠. 재심이 열리는 날 재판장 조르지는 물론이고 워터7의 주민 모두가 톰의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스펜담이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패선섬에 방치되어 있었던 배틀 프랑키 선단으로 워터7 항구를 무차별적으로 포격하고 그 죄를 톰즈 워커스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톰즈 워커스가 재판이 두려워서 사법선을 공격한 거라는 것이라고 꾸미고 전부 톰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스펜담의 비열한 주작이었습니다. 톰 역시 배틀 프랑키의 포격에 휘말려 흉부에 거대한 작살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지만 정부기관 사이퍼폴이 요원과 해적왕의 배를 만든 죄인의 신용도 때문에 아무도 이 사건의 범인이 스펜담이라는 프랑키의 호소를 믿지 않았죠. 결국 프랑키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배틀 프랑키를 그딴 물건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배가 아니라고 부정하려 하는데 그 순간 톰이 벌떡 일어나 처음으로 프랑키를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만은 해선 안 된다며 네 손으로 낳은 배가 설령 세계를 멸망시킨다고 해도 낳은 부모만큼은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작살을 빼며 만든 배에 남자라면 가슴을 펴라 라고 외치는 가슴이 웅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해적왕의 배를 만들어준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죠. 그렇게 톰은 바다열차를 만든 공로로 제자들이 연루된 사법선 습격죄를 사면받고 해적왕의 배를 만든 죄인으로 혼자 애니에스 로비에 연행되었습니다. 그걸 멈추려고 한 프랑키는 단신으로 그 바다열차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열차에 치여서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프랑키는 우연히 선로 근처의 패선에 떨어졌는데 혼자 힘으로 그곳에 고철들을 써서 온몸을 개조해 사이보그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게 무슨 우연인지 차기 해적왕이 될 루피의 배를 직접 만들어주고 자신이 선원으로 들어가 밀짚모자 일행이 되어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6위 호디 존스. 30년 전 용궁 왕국의 무법지대 어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디는 인간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지만 주변 어른들이 인간들을 욕하는 걸 별 생각 없이 따라 욕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사악한 인간들에게 천벌을 내릴 심판자가 되고 성전을 치르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만큼 인간과의 공존을 외치는 오토이메 등등 용궁 왕국의 왕족들을 어인족의 수치로 여겼지만 전투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넵튠군에 입대했죠. 10년 전 자꾸만 인간과의 화합을 외치며 자신의 신념에 걸리적거리는 오토이메를 제거하고자 술에 찌든 인간 해적을 돈으로 고용해 지상 이주 서명서를 불태운 뒤 그 혼란을 틈타 오토이메를 저격해 죽여버린 후 곧바로 고용한 인간 해적을 죽여서 그 죄를 인간에게 덮어씌우는 악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전설로 내려오던 에너지 스테로이드를 훔친 뒤 군을 떠나 신어인 해적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아론이 몰락한 뒤 그의 분노를 이어받아 어인이야말로 최고의 종족임을 보여주기 위해 용궁 왕국의 왕이 되어 레벨리에 출석한 뒤 각국의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미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존경했던 이유가 밝혀졌는데 과거 어인가에 인간들이 쳐들어와 소꿉친구인 도슨을 납치해 가려고 하자 호디 일당이 도슨을 구하기 위해 나서지만 역부족이라 다같이 인간들에게 잡혀갈 뻔했는데 이것을 아론이 구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호디는 아론을 동경하게 되었고 아론의 어인 우월 사상과 인간들에 대한 증오를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때문에 호디가 인간은 전부 어인을 차별하고 깔보며 무조건 납치해가려고 한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게 된 장면이니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이러는 바람에 호디가 후카보시에게만 한 인간에게 아무런 짓도 당한 적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대사가 이상하게 전달되어 버렸죠. 오이 로빈, 30년 전 웨스트 블루에 위치한 고고학의 성지 오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엄마 니코 올비아가 포네그리프 탐색팀으로 오하라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온갖 구박에 시달리면서 하녀처럼 살았다고 하죠. 게다가 어릴 때 먹은 꽃꽃 열매 때문에 주변에서 가진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외톨이로 자랐습니다. 로빈은 때때로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엄마의 그림자를 쫓아 유일하게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준 오하라의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고고학 공부에 매진한 결과 8살의 박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학자로 인정받은 로빈은 다른 학자들과 함께 포네그리프를 연구해서 공백의 100년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지만, 어린 로빈의 안전을 염려한 클로버 박사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며 만약 이 말을 어긴다면 도서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학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서 크게 실망한 로빈은 시무룩하게 해변을 산책하던 중 표류해 온 사오로를 만나고 친해지죠. 그 후 사오로가 떠나기 전 로빈은 자신의 엄마가 니코 올비아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해군 본부의 중장이었지만 역사를 탐구하는 학자들을 몰살하겠다는 세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서 해군을 떠난 사오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오하라에 떠밀려 왔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고, 로빈은 사오로에게 곧 세계 정부가 학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하라를 덮칠 것이고 어쩌면 너의 어머니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어머니가 맞다고 확신한 로빈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고학자가 되었다. 포네그리프도 읽을 줄 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스펜다인 앞에서 말해버렸죠. 이 발언으로 세계 정부에게 찍혀 자신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으로 보이죠. 그 후 버스터 콜로 아비교환이 된 오하라는 결국 사우로와 쿠잔의 도움으로 로빈만 빼고 오하라에 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빈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세계 정부의 추적으로 생존 사실이 발각되어서 고작 8살의 나이에 군함 6척을 침몰시켰다는 누명을 써 7,900만 베리의 현상 수배자가 되었고 세간에는 오하라의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된 배신과 배신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밀짚모자 일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위 루피, 이스트블루에서 태어나 가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가프는 진짜 상남자답게 손자를 키웠는데 루피를 어린 나이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거나 한밤중에 밀림 속에 밀어 넣어지거나 풍선에 매달린 채로 어딘지 모르는 하늘로 날아가는 등 학대에 가까운 특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샹크스를 만나 자신을 해적단에 끼워 달라며 자신의 왼쪽 볼에 칼로 찌르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보여줬죠. 그 후 얼떨결에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후 바다에 빠졌지만 샹크스가 구해주어 생명의 은인이 되었죠. 그 다음 여전히 루피를 해군으로 키울 생각인 가프는 산적 다단에게 맡기고 에이스 사보와 지내게 됩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을 소유한 루피의 근원을 알게 되는 과거였던 것 같습니다. 3위 루치, 17년 전 어느 왕국에서 500명이나 되는 병사가 어느 해적단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적선장은 인질들의 목숨을 대가로 왕의 자리를 요구했는데 인질을 생각한 나머지 꼼짝달싹 못하고 항복하기 직전에 왕국의 세계 정부가 루치를 파견했다고 하죠. 루치는 해적들에게 잡히는 척 아지트에 잠입해 인질로 잡힌 병사 500명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켜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해적들은 포탄을 퍼부었지만 루치는 포화 속에서도 끄떡 않고 일어나 해적선장의 목을 땄다고 합니다. 루치 등에 있는 세계 정부 형태의 흉터는 바로 이때 생긴 것이라고 하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어둠의 정의를 쫓아 CP9이 된 루치를 역대 최강의 CP9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위 상디, 상디는 제르마 왕국의 왕자 출신으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걸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쌍둥이 중 3남으로 태어났는데 강한 전력이 필요했던 저지는 자신의 뛰어난 과학력으로 자기 자식을 강화인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들을 전사에게 불필요한 감정이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인간병기로 만드는 계획에 착수하지만 아내 소라는 이걸 저항했죠. 하지만 저지는 전쟁에서 이겨준다면 괴물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자녀들을 양심과 인간성이 없는 괴물이 되도록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소라는 테네에서 조작된 혈통인자의 영향에 끼칠 만큼의 치명적인 극약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람도 없이 이치디, 니디, 욘디 3명은 모두 저지의 바람대로 도저히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냉혈한 강화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로지 상디만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상디만 약해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일쑤였고 그의 아버지 저지마저 상디를 외면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상디가 도움을 요청해도 진심으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지는 일족의 수치를 내가 왜 도와야 하지? 라고 되물을 정도였죠. 그래도 자신의 엄마와 누나 레이주가 있어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지는 결국 아무런 발전도 없는 상디를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처음부터 없었던 투명한 존재로 만들고자 부하들로 하여금 상디의 안면에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철가면을 씌우게 하고 상디의 가짜 장례식까지 거행하면서 상디의 문서상사이는 폭풍에 휩싸여 침몰한 배로 인한 조난사로 처리해버렸다라고 주작을 해버렸습니다. 강제로 안면에 철가면이 씌워진 상태로 제르마 왕국의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으로 강제로 수감당한 상디는 절규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 후 상디는 점차 빈스모크 가문을 벗어나고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품고 상디는 감시역을 맡은 부하에게 요리책과 필요한 요리 재료와 도구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해 실력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차근차근 책을 읽던 중 상디는 전설의 바다 오울블루의 전설을 그려낸 이야기를 읽게 되고 세상의 모든 해산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전설적인 바다에 지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품게 되고 이때부터 오울블루에 대한 꿈을 키웠죠. 그리고 누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한 상디는 재빨리 저지의 침실에 있는 철가면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훔치던 도중 그만 저지에게 들켜버리고 말고 충격에 휩싸인 상디였지만 그러나 저지는 말리진 않으마라며 그래도 단 하나 아비로서 하는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냐며 내가 네 아비라는 사실을 절대 남들 앞에서 밝히지 말아다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스승 제프를 만나 2년간 요리사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죠. 이때까지가 상디 나이 8살이었죠. 1위 빅맘은 태어날 때부터 인자강이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식타말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그냥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 지병으로 국외 추방을 당했고 빅맘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빅맘의 부모는 빅맘이 5살 때 성모 카르멜의 전설을 믿고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에 결국 버리게 됩니다. 결국 마더 카르멜을 만나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가지만 빅맘의 괴력으로 인해 아이들은 피해 다니고 어울리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마더 카르멜이 빅맘은 아기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아이가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변호했죠. 그 후 엘바프에는 단식하는 전통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빅맘은 또 눈이 돌아 거인족을 거의 멸망시키려 했죠. 그래도 마더 카르멜이 소울 열매를 활용해 잘 수습했지만 거인족에게 계속 미움을 받아 다른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 다른 섬에서 정착하면서 빅맘의 생일날 아이들이 빅맘이 가장 좋아하는 크로캉부슈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빅맘은 눈이 돌아가서 크로캉부슈를 먹으면서 다른 것까지 함께 먹어치워버렸죠. 이때 정말 호러스러웠고 빅맘은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데 옆에서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로캉부슈를 모두 먹고 정신을 차린 빅맘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빅맘 인생 최고의 날에 돌연 카르멜과 친구들이 사라졌고 홀로 남은 빅맘은 집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